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대영제국 채널이라는 국방, 방산, 그리고 외교 안보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밖에 이제 KD패스 뉴스라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인터넷 뉴스 채널을 운영 중인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서 군사작전을 실시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1일에는 또 미국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또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이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해 왔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하게 된 배경에도, 야, 이렇게 나왔다가는 자칫 몇 개월 내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가장 컸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설정한 이 레드라인을 거의 이제 이란이 육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였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하는 움직임을 보고,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일종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파괴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이 거의 뭐 두 번째 정도라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뭐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주변의 중동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갖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일종의 군사 독트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놀랄만한 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국도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을 여러 가지 징후들을 포착을 해왔고, 그리고 이걸 저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한 2000년도 초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실제로 때리려는 그런 군사 작전들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못했던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당시에도 이란이 중동 국가 중에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과 이런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일종의 이 똘마니 역할을 하는 중동의 몇몇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또 한 가지로 이제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 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국가들이 만약 미국이 군사작전 했을 때 뭔가 테러나 공격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칫 이게 또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공습이나 군사작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죠. 반대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핵 협상을 해서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려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습을 하면서 한 48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역설적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6월 13일 이후로 48시간, 한 이틀 정도 시간 내에 이란의 방공망을 다 이제 박살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핵시설도 타격하고 핵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들도 암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지금 휴전 상황이지만 이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에 하늘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테헤란에 있는 여러 핵심적인 시설을 다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제 서울 상공에 북한 공군의 미그 19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막 폭탄을 떨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포감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4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순히 핵 개발 시설, 그 다음에 이란 군 시설,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이런 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을 수감하고 있는 테헤란의 어떤 이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정문을 정확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핵개발 관련된 시설, 뭐 군사시설 이런 것만 때리지만 이란 정권이 아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때려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휴전에 동의한 것도 보면 사실상 지금 이란의 군사력 자체도 많이 와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란 하늘이 뻥 뚫려 있고 더욱이 이제 수도 테헤란까지 지금 하늘을 다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정권 붕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과 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이제 공습을 하면서 사실 이란의 주요 핵개발 시설들을 다 타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군데 타격이 못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르도라고 불리는 핵시설인데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안반 70m 아래 핵개발 시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시설하고 고농축된 우라늄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이것을 파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할 때부터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13일 때부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근처에 있는 중동 주요 미군 기지의 전투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송기, 지원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동 모초의 기지로 다시 이제 재주둔하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로는 미 본토에서 중동으로 수송기라든지 공중급유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하면은 뭔가 미국도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란의 방공망이 48시간 만에 이제 붕괴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작전을 벌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이란 공습을 미국이 주저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란의 강력한 방공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준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포로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제 벙커버스터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보시면 6월 21일에 B2 폭격기 이제 총 7대가 동원이 됐고 요것도 아마 이제 B2 폭격기가 미공군에 배치된 이래 뭐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된 공습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GBU-57 맙이라는 그야말로 슈퍼 벙커버스터 12발을 이 포르도 핵시설에 투하를 합니다. 사실 이제 포르도 핵시설 공습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입구 쪽을 타격하지 않겠나. 왜냐면 입구 쪽을 이제 매몰시켜 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도 핵시설에 보니까 2군데의 비밀 환풍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BU-57 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60m 정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폭탄의 무게는 한 13톤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폭발물의 양은 한 2.3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한 11톤 정도가 이 폭탄의 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도 기능이 뭐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폭약 다 해서 한 13톤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 이 2군데의 비밀 환풍구로 각각 한 6발의 GBU-57 맙을 골프에 비유하자면 홀인원 하듯이 각각 6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총 12발을. 그래서 이제 폭발을 좀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GBU-57 같은 경우는 진짜 관통력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 내장된 한 2.3톤의 폭약 같은 경우에는 열 압력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서 그냥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폭약 분말을 지하 구조물 내에 확 뿌린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과 압력 폭풍으로 지하 시설물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하게 파괴가 됐는지는 좀 미스터리한 상황이지만 GBU-57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파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파괴했다. 그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당시에 이제 공습하는 상황을 백악관 벙커에서 이걸 다 봤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정찰위성이나 아니면 스텔스 무인 정찰기들 통해서 보통 다 그런 작전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다 이게 영상을 백악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보고 어떻게 보면 최고 군 통수권자가 다 확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시설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공습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은 특히 이제 한 향후 어쩌면 몇 년간은 좀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6월 21일에 앞서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 단순히 이제 시설만 파괴한 게 아니라 핵 개발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인력들도 표적 암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도 파괴되고 개발 인력들도 지금 제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당분간은 좀 이 핵 개발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시설만 부신 게 아니라 개발자들을 지금 표적 암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간부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에 전화를 해요. 이란어로.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정부와 반대되는 성명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협박을 해요. 핵 개발에 지금 참가한 과학자들도 그렇다면 비슷한 협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더 충격적이라고 보는데 핵 개발 인력들에 대한 아마 이제 공습은 아니지만 그런 암살 작전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서 사실은 이란은 굉장한 군사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미국은 핵시설만 주로 타격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반적인 이란의 군사시설 다 파괴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한 2천여 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절반 이상을 썼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사일 숫자도 중요하지만 발사대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이동식 발사대, 뭐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의 뭐 절반 정도를 지금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빨리 이제 복구를 하느냐. 만약에 이제 복구가 지연된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이란의 군사적 위상은 중동 내에서 이제 축소될 거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UAE하고 사우디 뭐 이라크에 천공2 미사일 수출했잖아요. 천공2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인데 이들 나라들이 사실 천공2를 구매한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유사시에 요격을 하겠다. 그만큼 이란이 많은 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거의 군사적 불구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외교적 군사적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UAE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성명을 발표했지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공통적으로 이란이 제일 큰 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아주 강하게 군사적 타격을 줬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란의 그런 군사 외교적 위상이 좀 축소가 되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빈살만 지금 사우디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되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습 이전 6월 13일 공습 이전에도 잘 보시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고, 또 사우디가 이제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지금 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란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보다는, 중동의 평화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정세가 재편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이란,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 똘마니들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지금 잘 보시면 다 지리멸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시리아, 지금 알 아사 정권이 붕괴됐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이란의 적대적이에요. 왜냐? 이란이 알 아사 정권을 지원해가지고 독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헤즈볼라도 작년에 잘 아실 거예요. 광범위한 삐삐 테러를 당했고, 그래서 주요 간부들이 다 불구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많이 와해가 됐고, 지금 하마스도 거의 이제 괴멸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고, 후티 반군 정도만 남았는데 얘네들도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에 공습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도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란의 중동의 영향력의 핵심이었던 그런 우호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지리멸멸한 상황이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 어떻게 보면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UAE는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는다 그러면 그건 중동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다른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 중동에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적극적으로 단행한 게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향후 아마 중동의 지금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GBU-28이라고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한 지하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반 7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까지 하면 100m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BU-57 이번에 이제 스텔스 B2 폭격에서 떨어질 때도 두 개의 환풍구 6발을 이제 각각 6발씩 홀인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가 돼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만약에 현무5나 혹은 이제 GBU-57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그런 군사적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향후에 이제 아마 비슷한 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GBU-57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GBU-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예요. 그리고 요걸 탑재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약간 몇몇 전문가들은 C-130 수송기에도 어쩌면 운용할 수 있다, 한 발 정도 실어서 떨굴 수는 있다 라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GBU-57은 이제 해외에는 판매를 안 하는 그런 미국 무기입니다. 반면에 현무5는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GBU-57은 잘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하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제 낙하 속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현무5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한 8에서 9톤 되는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 9톤에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지면 어쩌면 이제 GBU 57보다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한 100m 이상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GBU 57하고 비슷해요, 원리는 사실.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만 빼면 지금 한 8톤에서 9톤 되는 이 탄두의 아마 대부분을 이 탄체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강도 합금으로 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폭약을 한 1톤 정도? 보통 이제 GBU 57이 13톤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폭약량이 한 2.3톤인 걸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현무5도 그렇게 치면 뭐 1톤 미만 정도 뭐 이런 양을 아마 폭약을 장착하고 있을 것 같은데 GBU 57과 비슷하게 우리도 아마 열압력탄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데 사실상 안성맞춤이죠. 그러니까 만약 100m 더 밑에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이란 그 포로도 시설 공습했을 때 얘기 드렸지만 깊이 있는 지하 시설물이라 그래도 환풍구가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환풍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풍구를 타겟으로 노려서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현무5를 골프 홀인원 하듯이 밀어넣는다. 그러면 뭐 100m 이상에 있는 지하 시설물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상 몰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미 정보기관이나 우리나 부분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특정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지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김정은의 동선인 파악이나 뭐 북한의 중요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큼 알고 있고, 북한군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행동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열병식 한다,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날 때려버리면 되죠. 그냥 현무5 한 수발 쏘면 초토화 될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국제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지난해 국군의 날 때 현무5 공개되자마자 북한도 나름 이제 자기네도 미사일 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형 달구지다, 뭐 분식된 흉물이다,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쏟아냈는데, 북한, 특히 김정은 포함한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시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천공2, 패트리어트,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이렇게 3개의 미사일 방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미사일 방어망이 지금 없죠. 그리고 우리 군도 사실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보면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군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발사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뭐 현무5, 그다음에 현무2, 현무4, 현무3, 뭐 각종 미사일이 그야말로 북한으로 쏟아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북한이 핵을 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상도 작동을 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 무섭죠.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못 쓰고 있어요. 왜냐? 썼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각종 제재 수단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이제 전범 국가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전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외에는 지금 한 번도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군 이후로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지 막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의 죽을 상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썼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런 재래식 초대형 무기가 더 아플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현무5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MTCL이라고 해서 이 미사일과 관련된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 통제 체계에 보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그리고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게 딱 그 사거리 300km와 탄두 무게 500kg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무5는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해서 우레라고 우리 육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2022년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천무도 수출했어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수출했는데 거기에 잘 보면 이제 폴란드가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폴란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CTM-290이라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조한 탄도미사일을 폴란드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한 290km고 탄두 중량은 한 500kg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그렇게 탄도미사일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UAE도 좀 관심이 있다 그래요. 기존에 천무가 수출됐던 나라들, 뭐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비슷한 성능 아니면 좀 사거리가 한 500km 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팔아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좀 500km 정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란 때리는 용도로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나 UAE가 원하는 건 사거리 500km의 좀 탄두 중량을 줄인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발 정도 쏘면 그야말로 소형 전술핵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강점을 갖는 거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지상에도 쏘지만 지금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한국형 구축함, 뭐 KDDX나 이런 데서도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이제 KF-21에도 일종의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따지면 북한보다는 사실 이제 월등히 앞서는 미사일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사안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유엔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에 북한과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UN 국제연합에서 봤을 땐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예요. 물론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김정은의 잔당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개입을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그런 혼란한 상황에 오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다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입할 수 있고, 일본도 개입할 수 있고, 미국도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쪼개서 갖는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다만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